그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개정된 걸 잘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 교재 66페이지 이게 보면은 2항을 볼게요. 2항 양도담보권자에게 아까 이제 매매까지는 똑같은데 채무 불이행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 이제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납세자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러니까 원래 을이었죠. 아까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이제 개정이 돼서 납부 고지 당시에 양도담보 재산이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그림을 가보면, 그러니까 납부 고지 전에 양도를 했으면 괜찮은 거고 납부 고지 후에 양도하면 양도 담보 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기존 법률 관계를 존중할 거냐 아니면 이것도 고지 후에 매매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개정된 사항은 고지 후에 매매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고지 후에.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한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가 일어나도 똑같이 보겠다는 거. 매매처럼 기존의 고지 후 매매처럼 보겠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1번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X가 아니라 O라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정된 걸 잘 체크를 못했어요. 좀 잘 봐주시고, 이 개정 이유를 이제 제가 가진 웹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채무 담보 설정된 그 당시를 매매의 원인이 있는 매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종 우리가 매매에서 잔금 치를 때 매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때를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먼저 돈을 빌려줬을 때를 매매 시기로 볼 거냐, 그렇죠? 먼저 돈을 빌려주고 고지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맨 처음에 돈을 빌려준 때가 잔금 청산일처럼 봐서 먼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던 걸 고지 후에 이렇게 하면 요 최종적으로 그때가 잔금 청산처럼 봐서 고지 후에 매매라고 본다. 요거에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잘 체크해 두시고 이게 법리가 바뀐 거니까 교재 7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관할 관청이에요. 이제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뭐 국세는 다 국가지만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도 있고 국가가 부가 결정할 때 관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할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납세자가 신고할 땐 관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신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관할이 예를 들어서 강남 세무서예요. 그런데 무신고해서 전자신고 안 하고 서면으로 해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막 구로세무서 이런 데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 넣고서는 받은 것처럼 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데나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근데 세무조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사업장이 있는데 종로세무서가 와서 세무조사해요. 이거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관할이 없이 경정처분권이 없이 다른 관할에서 세무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의 문제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교차조사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데요.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출장 나와서 세무조사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아예 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가보시면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관할의 주체는 자 처분 당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마포세무서의 관할이었다가 이제 서초세무서 관할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과거 신고했을 때 마포세무서 관할인데 지금 세무조사를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이사간 서초세무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소지로.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관할 위반의 효력. 원칙은 관할 위반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서 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 의한 권한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차증여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정신고는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 기한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수정신고가 뭐냐면 그건 알고 있잖아요. 세액을 증액시키는 걸 얘기해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시키는 게 수정신고인데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 경정하기 전에. 즉 세무조사 도중에도 수정신고 할 수 있어요. 아직 결정 경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거라는 첩보를 얻어서 만약에 먼저 수정신고 하기도 해요. 심지어 세무조사 도중에 수정신고 하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다만 그런 경우 감면은 못 받아요.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세 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명 자료가 통지가 된 다음에는 감면은 못 받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수정신고에도 세액은 확정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고납부 제도에서 세액 확정력이 있어요. 상속세를 신고했다 수정신고할 수 있거든요. 애당초 확정력이 없죠. 상속증여세. 부가가세 제도에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신고하면은 따로 확정 통지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경정청구가 있죠.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 신고된 거예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청구. 그게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는요. 과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됐었는데 지금은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자들도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뒤에서 보겠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통상의 경정청구라는 게 있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어요. 나중에 세법학 같은 거 배우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줄여달라고 요구만 하는 권리고 경정통지를 해줘야 돼요. 청구를 했으면 그게 억셉트 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2개월 이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내 경정 청구하면 2개월 안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끌다 2개월 있다가 막 결정 내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진짜 거의 날짜를 지키시더라고. 2개월 안에 통지서 주고 만약에 2개월 안에 통지를 못 해줄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린다. 라는 통지까지 해줘야 돼요.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경정 거부 처분을 의제해서 바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기한 후 신고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예요. 무신고.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신고고 하지만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무신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고는 할 만한 메리트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세 감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과세관청은 결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한다면 3개월 이내 너의 세액을 내가 이렇게 결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수정신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한 자가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내가 신고한 자가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전체 금액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런 걸 불완전한 신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키지로 보면 과세표준은 1억이 똑같은데 입금이 5천 누락되고 송금도 같이 5천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불완전한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꽁표시 있죠. 그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을 누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천 납세 의무자인 그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들은 스스로 지금 신고서를 낸 적이 없잖아요. 확정신고 의무 면제가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이걸 입금산이 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상각 충당금도 같이 누락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이게 분할 같은 거 하면 물적 분할 같은 거 하면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모르고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익도 안 잡고 일시상각 충당금도 안 잡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쪽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요거는 요 규정은 사실은 이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과세준 적부심사 청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예규가 나왔을 때 예규를 제가 받아가지고 법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실제. anyway.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하다 보면 자산의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평가 금액이 그 당시에 늘어났어.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늘어나면 처분익도 늘어나잖아. 근데 일시삼각충당금도 같이 못 설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분이익만 올리고 일시삼각충당금 못 설정한 거는 덮은 거야. 그러면 과표가 몇 천억 올라간다고.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수정신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평가 금액의 차이인데 이게 처분익이 올라가면 일시삼각충당금 같이 올라가는데 얘 처분익만 과세하고 일시삼각충당금 나몰라라 하면은 뭐 클라이언트 할 수 있는 건데 납세자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불완전한 신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이제 제가 일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 여기 꽁표시 두 개만 있으니까 마지막 게 없으니까 그 꽁표시 두 개가 한정적 열거 규정이냐 아니면 예시 규정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시 규정으로 보면 얘도 돼야 되는 거지. 열거 규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아니면 이거 예시 규정으로 봐야지. 불완전한 신고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오른쪽에 수정 신고는 자수죠, 자수.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안한데 내가 좀 덜 했네. 더 하겠다는 거죠. 자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잡히기 전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지. 잡히고 나서 자수할게요. 웃긴 거죠. 자, 효력은 보면 세액을 완전히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단서 규정 잘 몰라도 되고 정부 부가가세 세목 있잖아요. 걔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본래 신고 자체가 확정력이 없으니까 뒤에도 확정력이 없어요. 수정 신고하면요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왕이면 빨리 하라라는 거죠. 그 율은 저는 잘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6개월 이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 증감률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할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0, 75, 50 뭐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줘요. 중요한 건 감면 배제가 중요해요. 자, 자수를 했는데요. 걸릴 것 같으니까 자수를 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잡히기 전까지는 자수할 수 있어요.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잡힐 것 같을 때 자수한 경우는 자수는 인정하지만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 배제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세자료 해명 통지. 야, 너 이거 해명해봐. 뭐 이상하다. 그거 받고도 자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경정 청구. 이게 세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조문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문 중에 하나가 국세기부법 45조의 2 경정청구 조항이고요. 55조 불복 이런 조항 상당히 사랑하는 조항이죠. 세법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아님 말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우리 애들 힘들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힘들었던 거 정리하자 몇 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쳐내자 이거. 버려. 에이,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버리자.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고 되면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그래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뭐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열심히 하다. 나 시끄러운데 버려. 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싫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또 하겠다니까 뭐 돈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는데 큰 돈은 다 여기서 나오죠. 경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정 청구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정 청구. 이런 게 진짜 핵심 중에 하나. 잘못 낸 세금은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자가 과거에는 신고서를 낸 사람만 경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다 무조건 신고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서를 못 냈지만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오늘 말이 좀 길어지면 좀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누군가 제소를 했어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세무서에 신고 안 했다고 왜 경정청구를 안 받아주냐. 그렇잖아요. 특히 분리과세자였다고. 원천징수 됐는데 원천징수 잘못됐다고 경정한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신고서 낸 적이 없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에다가 고발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본 거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 현재 제도가
경정에 있어서 바꾸는 거에 있어서 신고서 여부에 관계없이 다 바꿔주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재작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전부 다 경정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싹 바꿔놓은 거야 지금. 굉장히 제도를 잘 만든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부만 돼서 외국 법인이나 뭐 이런 데들만 되다가 이제 전 국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통상적 경정 청구 있죠?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과세 소득자만 있어도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한 이내에 꼭 신고했어야지만 경정 청구를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서 다 된다고 보시면 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통상적 경정 청구는 신고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잘못한 거야. 큰 틀로 보면 후발적 경정 청구는 그때는 맞았어. 신고할 당시에는. 하지만 이후에 법률 관계 변동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양도하고 양도세를 냈는데 양도 계약이 해제된 거야. 해제됐으면 양도가 없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신고서를 쓸 때는 맞았지만 이제 법률 관계가 변동됐으니까 다시 양도는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이럴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대칭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는 뭐가 다르냐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통상의 경정 청구는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 제척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니까 얘도 같이 5년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발적 사유라는 건 법률 관계가 5년 지났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럼 법률 관계 등이 변동돼서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구 기한이 좀 다르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증액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X 1년은 플러스, X 2년은 마이너스 해야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과세관청이 X 1년 플러스는 하고 가는데 X 2년은 마이너스 안 하고 가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X 2년 거 마이너스 안 하면 경정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 안 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불복을 하는 거죠. 하나는. 왜 마이너스 안 했느냐. 지금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요 마이너스 안 한 거 그냥 경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불가증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송에 있어서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경정으로 가던 불복으로 가던 똑같이 불가증력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이 90일로 가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세액에 대해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것도 5년 안에는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불복 대신에 경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세법학 같은 거 배우면 이제 많이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하면 2개월이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 통지를 해줘야 돼. 받을지 말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경정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바로 불복을 갈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근래에는 2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나 2개월 안에 안 될 것 같다. 여러 사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이게 세법학 하면요. 하루 해요. 하루. 후발적 경정 청구 거의 하루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1차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안 하고 설명만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법률 관계 변동이 있는 거야. 법률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양도라고 했는데 이런 거야. 내가 얘한테 팔았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얘한테 팔았는데 얘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침을 많이 흘리는 애야.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애야. 그럴 수 있잖아. 네가 그렇게 침을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양도를 얘가 취소를 할 수가 있지. 얘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서 얘는 능력자가 아니다. 의사 능력자가 아니다. 보면 모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 양도가 취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양도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게 한참 있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생긴 거야. 자, 가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확실한 거야. 소송에서 판결이 났어요. 야, 이거 양도 없네. 이해하셨죠? 확실한 거야.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 제3자가. 여기까지 인정하시겠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보세요. 그럼 후발적 경정 청구 이거의 핵심 문제가 뭐가 돼도 되냐면 납세자들이 조세 회피를 의도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이용하냐 이거야. 아, 이거 세금 너무 많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취소시켜. 거래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세 회피 의도로. 그거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법학이나 이런 거 어려운 거 배우면 다 거기에 있어. 집중돼. 이게 조세 회피 의도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소득이나 그 밖의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 이해하셨죠? 내게 아니라 제3자 거다라고 해도 역시 후발적 경종 청구를 할 수 있어요. 3번 그냥 보시면 되고, 4번 있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 제척기간도 연동된 경우 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 1년께 올라가면 X 2년께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X 1년 거 올라가면 X 2년 것도 후발적 사유로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경정 청구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손익 귀속 시기가 안 맞아. X 1년 건데 X 2년 거, 그러니까 X 1년에는 올라가고 X 2년에 다시 내려가고 X 2년에 설정한 거 다시 올라가고 X 2년에 마이너스 치고, 재고 자산 같은 건 계속 롤링이 되잖아. 그러면 5년 이내 거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 거 다 소급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립 시기부터 경정 청구를 들어가. 손익 귀속 시기가 잘못된 거는 내가 34기짜리 하나 해봤어. 34기. 34년 경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34년. 후발적 경정 청구로. 과세기간 연동되니까.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34년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하는 거야. 서류가 이따만큼 들어가죠.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롤링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되게 어려워. 그럼 과거 냈던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야. 올라가는 것도 가산세가 없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돼서. 내려가는 거 전체 네팅하면 마지막 지금까지 해서 누적돼서 더 과세 신고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빨리 빼먹는다. 그래서 수십억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 대표적인 게 의류회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다 납품을 하는데 백화점에 납품한 때가 입금의 기속식이냐,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가 입금의 기속식이냐 이렇게 봤는데, 회계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인데 법인세는 과거에 백화점에 납품한 때를 입금식을 봤거든. 그러다가 해석이 바뀐 거야. 해석을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를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경정청구가 들어가는데 가산세 이슈가 있으니까 가산세 해석도 따로 받고, 그래서 한 해석만 한 3-4개 받고 돌려가지고 쭉 간 거야. 그러면 수십 년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 뭐 검은 양부터 해서 뭐 북쪽의 얼굴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다 경정 받고 막 그랬다고.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참고하시면 되고, 5번도 허가나 취소된 경우, 6번의 별표.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는 해제권 행사가 있어요. 해제권 행사. 해제권의 행사야. 즉 권리가 있다는 거야.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그래서 해제권이 있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이제 법정 해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해제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그게 약정 해제라는 게 있어요. 해제권 행사에 의한 행사야. 그리고 합의 해제가 있어. 합의 해제. 그래서 원칙은 뭐냐? 여기는 후발적 사유를 인정해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합의 해제는요, 원칙이 인정하지 않아요.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해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예외로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 대표적인 게 양도야, 양도. 양도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들의 거래였잖아. 그럼 해제를 우리 지금부터 하자라고 하면 원래 민사법은 새로운 계약인데요. 팔았다 다시 산 거야, 민사법은. 그러니까 양도는 끝나야 돼.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팔았다 다시 사면 양도는 있었던 거잖아. 재취득하는 거 아니야. 주식해요? 뒤에 친구 주식 안 해요? 주식해요? 주식하면서 내가 특정 정보를 샀다. 아니야, 아쉬워. 다시 팔았다. 아쉬워. 다시 샀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번 매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 양도가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매매야, 원래는.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다르지. 이건 새로운 매매라고 보기 되게 힘들지. 그렇잖아. 부동산은 어떤 거야, 부동산은?
그 물건 똑같은 거잖아. 그거 다시 사오는 경우는 드물잖아. 한번 팔면 끝이지.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더라 이거야. 세법학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야. 해제 이 얘기는 매년 나와. 한 번도 안 나온 때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한번 볼게요. 최초의 신고 또는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끊어보세요. 즉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저쪽 애가 잔금을 안 치러 그럼 해제하겠지. 저쪽 애가 지금 토지를 내가 샀는데 거기에 개발 인허가가 나오면 끝내기로 했는데 개발 인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약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에요.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됐다. 취소됐다라고 하면 후발적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9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사한 경우라고 돼 있죠. 즉 이게 조세표의 의사가 없이 법률 관계가 변동되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모리펜 치시면 위법소득의 반환이라고 돼 있죠. 이게 1차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뇌물 같은 게 있죠. 뇌물을 받았으면 나중에 이게 추징될 수 있잖아. 그럼 뇌물을 받았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했다가도 추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타 소득이 없는 거지. 뇌물 위법 소득이 반환됐으니까 경제적 담세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를 인정해 주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 찝찝하네.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세법학 보면 후발적 여기까지 하루 걸려. 하루 4시간 걸려 진짜. 후발적 사유가 진짜 중요한 거야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도 세법을 한 사람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기한 후 신고 볼게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예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데도 납세자에게 기한 후 신고의 기회를 줘야지 가산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세관청으로서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주는 게 더 도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 다만 효력은 납세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하면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기한 후 신고도 자수나 마찬가지죠. 더 큰 자수죠. 이거는.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 너무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력이 확정력은 없다. 확정력이 없으니까 과세관청은 기한 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확정 통지를 해줘야 돼요. 신고인에게. 그리고 만약에 경종청구처럼 3개월 이내 확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가산세 감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제는 똑같아요. 경정이 있을 것을 혹은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우리 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은 받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 감면율 있잖아요. 그래서 감면율도 있습니다.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 있더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기한 후 신고는요. 납부해야지 감면해 줬거든요. 지금은 신고만 해도 감면을 다 해줘요. 예전에는 납부도 요건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넘기보겠습니다. 추가 자진 납부 안 보셔도 되고 가산세 보겠습니다. 가산세.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다 통합해 놓은 건데요. 그림에서 하나만 삭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무신고 있죠. 무신고 맨 위에 그림 상단에 여기에 거래 60% 지워주세요. 미안합니다. 무신고에서만 여기에 거래 60% 지워주세요. 이제 내년에 이거 한번 쭉 다시 볼게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 책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 엔딩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요거 하나만 요거는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3만 남겨놓고 1, 2는 다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요약서 위주로 너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론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요약서 위주로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실력도 요약돼요. 실력 자체가 요약돼 있어. 내가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글도 읽고 좀도 읽고 좀 하시는 게 많이 도움되거든요. 실제로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책은 또 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책값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자, anyway. 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무신고예요. 무신고. 그리고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거죠. 그리고 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제 배웠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가산세를 40%나 물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이제 내가 전화를 하는데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 있어. 기장해주는 클라이언트인데 네 진짜 아는 형이야. 아는 형. 정확히 얘기하면 내 동생 친구의 형이야. 근데 이제 동네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한 동네 좀 계속 살았으니까 그 형인데 가구점을 하는 거야. 가구점을.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야. 몇 개를 팔았는데 저쪽 상대방에서 파생 조사를 여기가 딱 튼 거야. 그래서 한 1억 정도 누락했더라고. 그럼 1억이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 1억 나와. 왜냐면 가구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야. 그래서 과태료를 맞아. 근데 과태료가 옛날에는 50%였어. 그 옛날 기준이거든. 50%야. 그럼 1억에 50%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1억에 50%. 부가세 안 냈을 거 아니야. 부가세 거의 10%에. 그죠? 부정과산세 40% 붙는 거야. 왜냐면 이거 돈도 다른 계좌로 받은 거 다 들켰어요. 이건 뭐 빼박이야, 이건. 거기에다 소득세 안 낸 거 있죠? 최고세 35%인가 거기 걸려 있어. 그 당시 세율로. 그거 내죠? 소득세도 부정이야. 개인사업자인데. 그럼 소득세 3,500에 부정 40% 붙으니까 한 1,500 붙는 거 아니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 붙는 거죠. 벌써 1억이잖아. 부가세 1,000만 원 붙을 것이고 거기에 부정 400만 원 붙을 거 아니야. 벌써 1억 훨씬 넘었지. 납부지연가산세 또 붙을 거 아니야. 2년 전 거니까 연리 10%로 한 두 개년 붙는 거 아니야. 한 1억 3, 4천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직원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야, 그거 말씀드려라. 이래 3, 4천 때려 맞는다고. 그때 그쪽에서 세금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번 게 1억인데 어떻게 세금을 1억 4천을 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려라. 말은 안 된다. 내가 봐도 안 되고 독일 헌법재판소도 1억을 넘지 못하게 하도록 헌법재판소 위헌이라고 나왔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내는 거다. 내는 거다. 위헌성이 커가지고 이제 50에서 20% 낮춰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는 큰일 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그 사람 계좌로 들어온 돈 있으면 얘기해봐라. 얼마 있냐? 또 6억 들어와 있대, 6억. 그러면 그거 조사 털면 6억이면 세금 6억, 7억 나오는 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 파셔야 된다. 준비하셔라. 이 얘기 나오는 거야, 이게. 가산세 엄청 무서운 거예요. 특히 부정 죽는 거야. 역탈 60%야. 역탈 걸리면 60%야. 이거 뭐 죽으란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본래 내야 되는 세금이. 그래서 가산세라는 건 납세무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뭐 미납부세액 있죠. 미납부세액의 일수에 뭐 10만 분의 25 정도 해주는 거예요. 뭐 율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무신고가산세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11시 59분에 클릭한 거 얘기했나? 아, 진짜 이게 시급하는 거지. 11시 59분 클릭하고 이게 서버가 12시 정확히 되면 딱 닫혀요. 그래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했는데 클릭하고 2초인가 3초 있다 서비스 중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1시 반에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신고를 못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한 거지. 가산세를 머릿속에서 이제 그리는 거야. 나는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물론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 또 나름 있지만 최악의 사태는 생각해야 하잖아. 일단은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납부 세액이 많았어. 중간 연합이 많아가지고 세액 공제나 이게 많으니까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 그러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출발하거든. 과소신고, 무신고 다 납부할 세액이야. 그러니까 가산세가 제로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야, 매출. 매출에 때린다고, 매출이. 이해하셨어요? 매출에 거기 보세요. 무신고 몇 프로 때립니까? 0.07% 때리는 거야, 0.07%. 이해하셨죠? 매출이 100억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600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 매출 크잖아. 대신에 내일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잖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50% 감면되는 거지. 600에 한 300 정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약간 자포자기했지만 야 300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냥 하자. 그냥 마음 편하게 얘한테. 근데 전화를 할 수는 없어. 11시 반에 전화하면 얘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내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전화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의 발표 기다리는 심정이 그럴까? 나 그거 약간 느꼈어. 야,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거 진짜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anyway,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낼 수 있어요. 왜? 매출액에다 때리는 규정이 있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 무신고지 그걸 부정 무신고라고 볼 수는 없잖아. 부정 거기에 2배 때리는 거고. 넘겨보시면 과소신고는 10%예요. 과소신고는 원래 10%고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대신에 이것도 부정이 있으면 40% 또는 60%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오른쪽에 납부 관련 가산세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왼쪽에 납부지연 가산세 동그라미 1하고 2 있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 미납세액에 10만 분의 25씩 붙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납부 고지 후 미납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세무조사 같은 거 하면 고지서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고지서에 날짜가 있어. 그날까지 내야 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날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이거는 옛날 국세징수법에 가산금 제도가 있었거든. 그것처럼 3%를 때리는 거야. 일단 왜 말 안 듣니? 말 안 듣면 한 대 맞아야죠. 한 대 맞게 세게 맞는 거네. 지금 3%. 여러분 3%면 센 거야. 1억 내야 되면 300이야. 그렇죠? 애쓰면 1억에 300이면 아니 네 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많이 달라.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다음 페이지가 오히려 중요하네. 가산세 감면. 이제 말 문제에선 율 같은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니까 율이 나오는 거 항상 개정세법이 나올 때 나오는 거야. 개정세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정당한 사유가 법에 열거된 게 첫 번째 우리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잖아요.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해줘. 재밌는 건 이거죠. 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기한 연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서만 되는 거지. 근데 가산세 감면은 신청이 아니야. 가산세는 그냥 감면 사유만 있으면 감면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데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신고 가산세 나오는 게 아니야. 기한 연장 사유 그 자체가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가 아니야. 가산세 가면 대법원 판례가 그래. 이해하셨죠? 다만 이런 건 있지.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신고세 공제가 있거든. 근데 신청하지 않고 사유만 있었어. 그럼 신고세 공제는 못 받는 거야. 다만 가산세는 면제되는 거야. 이 사유만 있어도.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두 번째가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야. 정당한 사유라는 건요. 납세자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저것까지 어떻게 기대하냐. 비난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안 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면제해 주는 거지. 동그라미 3번 이유는 시행령인데 이런 거예요. 세법 회신, 내가 지류 회신했어. 그랬는데 번복된 과세 처분을 해.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지. 근데 이 경우 지금 과세 처분을 한다는 건 신의 측이 적용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지. 신의 측 적용 안 해주는데 가산세는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4번, 5번 그냥 보시면 돼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밑에 첫 번째 꽁표시 있죠? 그게 중요한 거야. 과세관적 공적 견해 표명에 의해서 자신에게 납세 의무가 없다고 믿었다. 이러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기대가 무리다. 기대하는 게 무리다. 기대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 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 있어요. 표에서 세법을 몰랐다. 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왜 모르면 때려도 돼? 그렇잖아요. 아니야. 모르는 건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다 용서 못 받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이상한 애죠. 대법원 판례하고 심판원 판례가 있는데 조세 심판원 판례를 난 믿는다. 대법원 판례를 믿어야죠. 상식 아니야. 상식.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밑에 50% 감면이 있어. 50% 감면. 그래서 첫 번째 것 좀 체크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면 그 결정 당시까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 결정이 좀 30일 이내에 결정해 주게 되는데 지연돼서 결정이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 다 내지는 말라. 50%는 내가 깎아줄게 라는 거예요. 너도 책임 있고 늦게는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밤띵 하자 뭐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우리가 예정신고 하잖아요. 예정신고.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 때 그냥 다 같이 몰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정신고 누락하고 그때도 예정신고 관련된 가산세 50% 감면해 주더라. 이 정도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 오른쪽 가산세 적용 배제 있죠. 배제. 동그라미 2번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개별세법에서도 좀 배우는 거고 자 여러분들 상속증여세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재산평가예요. 재산평가. 재산평가를 나는 매매사례가액을 1억이라고 봤는데 국세청은 아니다. 1억 넘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런 경우가 있어.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과세한테 감정받아버려. 그러면 차익이 생기겠죠? 세액이 늘어나겠죠? 이런 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가산세 면제. 올해 개정돼가지고 신고 관련된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 다 면제해줬어. 그래서 신고, 납부 다 면제.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 다 면제야. 자, 이게 올해 남으면 무조건 이게 남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자, 작년까지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간편사업자 등록 기억하죠? 간편사업자 등록 안 하거나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가산세 면제였잖아요.
올해부터 부가야. 그래서 여기 면제 조항이 없어. 그래서 전자적 용역 가산세 부과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올해 전자적 용역 있죠. 면제 조항이 있었다가 빠지게 됐어. 올해부터 빠지니까 이제 부과하는 거야. 전자적 용역 관련된 가산세는요 이제 다 부과하는 거야. 자, 93페이지 갑니다. 가산세 한도.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급 명세서를 제출 안 한 거야. 지급 명세서라는 게 뭐야? 우리 영수증이야. 영수증. 원천징수 했을 때는요. 개별 누구 거 원천징수세액 얼마 떼었는지 신고 안 해. 그냥 원천징수 이액만 갖다 내면 돼. 원천징수 신고 아니라고 그랬잖아. 대신에 국세청에서는 개별적으로 누가 돈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 그러면 내가 돈 다 주고 원천징수 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누구 돈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내가 신고를 누락하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누가 소득 얼마 받았는지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 이런 의무 이행 위반일 때도 가산세를 물려.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 클릭 한 번 안 한 거잖아.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쳐봐. 삼성전자가 1년에 급여 나가는 게 20 몇 조가 나가더라고. 돈이. 20 몇 조가. 그렇잖아? 근데 클릭 안 하면 그게 가산세가 1%인가 그래. 1%면 2천억이네. 2천억. 그렇잖아? 가산세 그거 클릭 안 했다고 2천억이라는 건 이건 걔 손을 잘라도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2천억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숫자잖아. 단순 협력 의무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잖아. 그래서 한도를 두고 있어. 보시는 것처럼 1억이야. 1억.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이면 5천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세무사 개업하시면 정말 많이 먹는 거야. 직원이 모르고 클릭을 안 한 거야. 진짜야. 근데 단순히 클릭 한 번 하면 되는데 깜빡한 거야. 우리 직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도. 근데 급여가 꽤 많이 나가는 병원이었어. 병원. 그렇잖아? 성형외과인데 여러분들 성형외과 강남에 성형외과 한 달 매출 100억이야. 한 달 매출이 100억이야. 100억. 대박이죠. 100억 나면 누가 제일 많이 버냐면 네이버가 제일 많이 벌어. 되게 신기해. 네이버가 광고료로 100억 매출에서 한 15억 정도 가져가더라고. 원장님도 1억도 남을까 말까 하는데 네이버는 15억 가져가. 네이버가 짱이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돈, 그거 지으면서 제출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직원 실수해가지고 나 난리 났었지 그때. 물론 제가 살면서 가산세를 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했는데. anyway 그렇게 보시면 돼. 다만 한도가 고의로 의무 누락했으면 그거는 한도 없습니다. 고의 누락은.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급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